아범아,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이고 세간이고 죄다 넘어가게 생겨다 당장 오갈 데가 없으니 부디 하룻밤만 재워다오. 평생 호령하던 아버지의 떨리는 부탁. 하지만 믿었던 장남은 싸늘한 눈으로 대문 빗장을 걸어 잠급니다. 아버님, 빚쟁이 놈들이 들이닥치면 이 집까지 넘어가게 되옵니다. 소자가 이 집이라도 보전해야 후나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둘째 아들 집은 더했습니다. 대릴 사위로 들어간 둘째는 아버지 손을 끌고 담벼락 뒤로 숨습니다. 소자의 딱한 처지를 아시지 않사옵니까? 빙부 어른 눈치가 보여 숨소리조차 크게 못 내는 판국이거늘 제가 어찌 감히 아버님을 모실 수 있겠사옵니까? 여기 엽전 몇 표를 노잣돈 삼아 넣었으니 저 아래 주막에라도 가셔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하룻밤 유하시지요. 그 추운 겨울밤 갈 곳 없는 최참봉은 다 쓰러져가는 흙집에 사는 막내 아들 뿐이었습니다. 과연 막내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두매산골에 최참봉이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강원도 두매산골에서 이름만 대면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알 만큼 유명한 천석군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기와가 번쩍거리는 99칸 대저택이요.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에 황금빛으로 물결치는 논의 절반이 최참봉의 소유였지요. 곳간 문을 열면 묵은 쌀이 채 비워지기도 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하인들이 발 디딜 틈이 없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최참봉을 보며 전생에 나라를 구한 복인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 화려한 기와집과 옥토가 최참봉의 손톱이 다 빠지고 등허리가 굽어가며 피눈물로 일궈낸 결과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최참봉의 젊은 시절은 가난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러울 만큼 비참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라곤 숟가락 하나 없었고 부모님마저 일찍 여의어 남의 집 머슴살이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더랬지요. 엄동설 안에 맨발로 산을 오르며 나무를 해다 팔았고 남들이 곤히 잠든 새벽녘에 일어나 언 땅을 괭이로 파헤쳐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자갈밭을 사고 그 돌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어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뙤약볕에 그을려 수처럼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자신은 보리밥에 된장 국물만 먹으면서도 자식들 입에는 하얀 쌀밥과 고깃국이 들어가는 것을 낙으로 삼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내 자식 놈들만큼은 결코 이 아비처럼 서름을 겪게 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최참봉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아내가 막내를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어미 없는 자식들이라 손가락질 받을까봐 최참봉은 제가도 하지 않고 홀로 삼형제를 키워냈습니다. 밤이면 우는 아이를 등에 업고 젖동량을 하러 다녔고 낮이면 논밭에 나가 뼈가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었습니다. 장남 만석이는 읍내 서당에 보내 글 공부를 시켰고 차남 천석이는 장사 수완이 좋아 보이니 셈을 가르쳤으며 막내 말석이는 몸이 약해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랐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코 흘리게였던 아이들은 어느새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장남 만석은 읍내 유지들과 어울리며 떵떵거리는 양반 흉내를 냈고 차남 천석은 이웃마을 부자 김진사 댁의 대릴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린 막내 말석은 형들에게 치여 재산 산비탈 아래 작은 흙집을 짓고 살고 있었지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최참봉은 칠순 잔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남 만석이
아버님 칠순 잔치는 이 고을에서 제일 성대하게 열어드리겠다며 호언장담을 한 터라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솥뚜껑 위에서는 지글지글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돼지를 잡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었고 동네 사람들은 떡고물을 얻어먹으려 대문 앞을 기웃거렸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뒷짐을 지고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궈낸 풍요 속에 북적이는 사람들을 보니 흐뭇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며느리와 아들들의 목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터인데 그날따라 바람이 묘하게 불어 그들의 목소리를 최참봉의 귓가로 실어 날랐습니다. 서방님, 이번 잔치에 소를 2마리나 잡았다 들었습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차라리 그 돈으로 논을 더 늘리지 그러셨습니까? 장남의 처 맏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장남 만석이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부인, 속 좁은 소리 마시오.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오? 다 우리 체면 세우자고 하는 짓이오. 고을 삿도며 유지들이 다 오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내 위신이 서고 그래야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관리할 때도 뒷말이 안 나오는 법이요. 하긴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헌데 아버님은 너무 정정하셔서 탈입니다. 곳간 열쇠는 언제 주신답니까? 서방님께서 얼른 받아내셔야 우리가 읍내에 상단도 차리고 할 텐데요. 글쎄 말이오. 노인네가 어찌나 움켜쥐고 있는지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소. 뭐 연세가 있으시니 머지 않았겠지. 조금만 더 비위를 맞춰드리시오. 최참봉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앞에서는 아버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효도하겠습니다 하며 넙죽절을 하던 장남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아비의 장수를 기뻐하기는커녕 잔치를 핑계로 제 체면치레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을 들어서는 둘째 천석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둘째는 장남에게 다가가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형님, 이번에 아버님께 언질 좀 주십시오. 빙부어른께서 언제까지 처가 신세를 질 거냐며 눈치를 주시는데 아버님께 논 몇 마지기만이라도 미리 떼어달라 청 좀 넣어 주십시오. 장자이신 형님 말씀이라면 아버님께서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람아, 장남인 나조차 땡전 한 푼 못 받아 속이 타는 처직원을 자네가 헛꿈을 꾸는구먼. 아버님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곳간 문을 여실 뿐이 아니야. 그냥 쥐 죽은 듯 때를 기다리게. 아이고, 내 팔자야. 늙은 아버지가 천석군이면 무엇합니까? 정작 자식들은 빛 좋은 개살구 신세라 굶어 죽을 판이니 원. 두 아들의 대화는 비수가 되어 최참봉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비단 옷 입고 고기 반찬 먹으며 살면서도 더 많은 재물을 더 큰 권세를 누리지 못해 안달이 난 탐욕의 아기다툼이었지요. 최참봉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자식들에게는 독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이 아니라 금수를 키웠구나. 허울만 좋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진 빈 껍데기들을 키웠어. 반면 막내 말석은 달랐습니다. 잔칫날이라고 찾아온 막내는 허름한 무명 옷차림에 손에는 직접 캔 도라지 한 뿌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런 막내를 보며 핀잔을 주었지만 막내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생신을 감축드리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산에서 도라지를 좀 캐왔습니다. 약소하오나 부디 다려 드시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 진심 어린 눈빛. 하지만 최참봉은 그 순간 의심의 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장남과 차남에게 배신감을 느낀 탓에 막내의 저 효심조차 혹시 콩고물이라도 더 얻어먹으려는 수작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혈육조차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황폐하게 만드니 말입니다. 그날 밤 성대한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정막이 감도는 사랑방에 홀로 앉은 최참봉은 호롱불을 끄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천석군 부자가 아니라 그저 돈주머니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인생사가 일장춘몽과 같으니 참으로 허망하도다. 최참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억울해서 저승길도 못 갈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의 진짜 속내를, 그 껍데기 속에 감춰진 진짜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나를 아버지가 아닌 돈주머니로만 본다면, 그렇다면 나 또한 아비로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결심이 선 최참봉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문서를 꺼냈습니다. 논문서, 반문서, 그리고 집문서, 평생의 피땀이 서린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챙겨들고 은밀히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 커다란 바위 아래 옹달샘 옆에 항아리를 묻고 그 안에 전 재산을 바꿔 만든 엽전과 문서들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런 종이 한 장만을 품속에 남겼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개간하다 포기하고 버려둔 자갈밭의 문서였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돌멩이만 가득하여 소도 쟁기질을 거부한다는 그 쓸모없는 땅. 하지만 최참봉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땅이기도 했지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최참봉은 비단옷을 벗어던졌고 젊은 시절 입었던 낡고 기운 무명옷을 꺼내 입었으며 아궁이에서 긁어온 숯검댕을 손에 묻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검댕을 칠하자 거울 속에는 천석군 최참봉은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늙은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 몰골이로다. 이 천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나면 누가 진정 내 자식인지 훤히 드러나겠지. 마지막으로 갓 대신 찌그러진 패랭이를 머리에 얹은 최참봉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윙윙거리고 문풍지가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비가 되어 자식들의 대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릴지 아니면 닫힐지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아니 자식들의 마음만이 알고 있겠지요.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최참봉의 심장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부디 제발 한 녀석이라도 좋으니 이 늙은 아비의 손을 잡아다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최참봉의 뒷모습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동네 어귀에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참봉은 마을로 내려가는 고갯마루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품속을 확인했습니다. 겉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아까 챙겨둔 꼬깃꼬깃한 자갈밭 문서 한 장이, 손에 쥔 보찜 속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이 몇 개와 낡은 옷가지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천석군 최참봉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늙은이로 변모해야만 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패랭이를 눌러쓰고 일부러 지팡이를 짚으며 다리를 절뚝거리는 신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가보자꾸나.
설마 하니 내 피를 나눈 자식놈들인데 따뜻한 밥 한 술이야 주지 않겠느냐. 최참봉은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첫째 아들 만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만석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가장 볕이 잘 드는 명당 자리에 으리으리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높게 쌓아 올린 담벼락이며 칠을 새로 해 반질반질한 대문까지 그 모든 것이 최참봉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대문 앞에는 경주 최씨지가라 쓴 문패가 빳빳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문패를 바라보는 최참봉의 눈가에 씁쓸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최참봉은 일부러 쉰 목소리를 내어 하인을 불렀습니다. 하인은 거짓골을 한 노인을 보고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려다 자세히 뜯어보고는 기겁을 하며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아니, 큰 어르신 아니십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몰골이시옵니까? 하인의 호들갑에 안채해 있던 장남 만석이 곰방대를 물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털조끼까지 받쳐 입은 만석은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로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아니, 칠순 잔치를 치른 지가 엊그제이거늘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몰골이시옵니까? 혹 망령이라도 드신 것이옵니까? 최참봉은 하인들을 물러가게 한 뒤 만석의 소매를 붙잡고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애처롭고 다급하게 떨었습니다. 아범아, 큰 사달이 났다. 이 애비가 늙어 망령이 들었나 보구나. 장터에서 만난 옛 버섯겜에 빠져 덜컥 보증을 섰는데 그놈이 글쎄 야반도주를 했다지 뭐냐. 빚쟁이들이 내일이면 집이고 전답이고 모조리 앗아가겠다고 들이닥칠 게다. 나는 이제 알거지 신세가 되었다. 당장 오늘 밤 몸을 의탁할 곳조차 없으니 제발 이 애비를 좀 숨겨다오. 순간 만석의 눈동자가 팽그르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툭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버지의 파산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물려받을 유산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혹여나 그 빗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겁부터 집어먹은 것이지요. 만석은 재빨리 대문 밖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는 이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손을 슬그머니 떼어내며 난처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버님, 참으로 민망하고 딱한 노릇이옵니다. 어찌하여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범하셨나이까? 하지만 만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참봉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는 아주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매정하게 들리실지 모르오나 소자의 말을 곡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빚쟁이 놈들이 냄새를 맡고 이 집까지 들이닥치면 어찌합니까?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이 집은 엄연히 제 이름으로 된 가산이옵니다. 허나 놈들이 부자지간의 빚이라 억지를 부리며 이 집마저 집어삼키려 든다면 우리 집안은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옵니다. 멋이라? 그럼 오갈 데 없는 이 애비더러 당장 나가라는 말이냐?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잠시 몸을 피신하시라 권하는 것이옵니다. 소자가 이 집이라도 온전히 보전해야 훗날 다시 아버님을 봉양할 날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지금 함께 있다가 가산이 모두 거덜난다면 무슨 면목으로 조상님들을 뵙겠습니까? 가문의 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장자인 저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사옵니까? 만석은 가문과 훗날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고 최참봉이 뭐라 더 말하기도 전에 만석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주었습니다. 여봐라. 냉큼 대문을 걸어 잠그거라. 해녀 빚쟁이 놈들 눈에 띌라 두렵다. 아버님 송구하옵니다.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 대로 소자가 모시러 가겠사옵니다.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최참봉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최참봉은 멍하니 대문 문고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지어준 집에서 자신이 키운 자식에게 가문을 위한다는 핑계로 쫓겨난 것입니다.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허허, 훗날을 도모한다? 고작 재물을 지키는 것이 효란 말이더냐? 오냐, 내 잘 알았다. 너를 장자라 믿고 의지한 이 애비가 그저 눈뜬 장님이었구나. 최참봉은 보찜을 고쳐 메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녁밥 짓는 냄새가 유난히 구수해서 뱃속이 비틀리듯 아파왔습니다. 첫 번째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는 시린 바람만이 맴돌았습니다. 최참봉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이웃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둘째 아들 천석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석이는 본래 심성은 유약했으나 이웃 마을 부자 김진사 댁의 외동딸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처가살이 대릴 사위라는 것이 남보기엔 번듯해 보여도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자리라는 걸 최참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둘째에게는 쌀 한 가만이라도 더 챙겨주려 애썼더랬지요. 둘째 천석이는 다르게다. 그 녀석은 본시정이 많은 아이가 아니더냐. 김진사 댁 담벼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어험 하는 김진사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참봉은 차마 대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뒷문 쪽 담장 너머로 고개를 기웃거렸습니다. 마침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둘째 아들 천석이 보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머슴처럼 일하는 꼴이 안쓰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천석아. 최참봉이 낮은 목소리로 부르자 천석이 깜짝 놀라 도끼를 떨어뜨렸습니다. 담장 너머 거짓골을 한 아버지를 발견한 천석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보다는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볼세라 최참봉을 끌고 헛간 뒤쪽 으슥한 곳으로 숨었습니다. 아버님, 쉿, 언성이 너무 높사옵니다. 빙부 어른께서 들으시면 소자 경을 칠 것이옵니다. 둘째야, 내 몰골이 이리 되어 참으로 면목이 없다만 사정이 몹시 다급하게 되었다. 최참봉은 장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빚보증으로 망해서 갈 곳이 없다고 형네 집에서도 쫓겨났다고 말이지요. 천석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잡고 있던 손을 슬그머니 놓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형님께서 내치셨다면 제게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사옵니다. 소자의 처지를 뻔히 아시지 않사옵니까? 이 집구석에서 저는 저 종놈들보다도 못한 신세이옵니다. 처남들은 저를 식충이 보듯 하고 빙부 어른께서는 숨소리만 크게 내도 눈총을 주시니 말입니다. 알아. 내 처지 모르는 바 아니다. 허나 이 엄동설 안에 아비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거늘 남몰래 헛간이라도 한 켠 내어줄 수는 없단 말이냐? 최참봉의 애원에도 천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만일 아버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빙부 어른께서 아시는 날에는 그 불호령이 온전히 제게 떨어질 것이옵니다. 사돈 어른께서 패가 망신하여 찾아오신 걸 알면 처가 식구들이 저를 얼마나 업신여기겠사옵니까? 아버님, 제발 소자의 처지 좀 살려주시옵소서. 내 입장이 아비 목숨보다 중하더냐? 저도 살아야지요. 저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요. 천석은 발을 동동 구르며 품속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엽전 몇 잎을 꺼내 최참봉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엽전이었지만 최참봉에게는 불에 달군 쇳덩이처럼 뜨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소자가 남몰래 모아둔 쌈짓돈이옵니다.
이 돈이면 저기 아랫마을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하룻밤 따뜻하게 몸을 녹이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천석은 도망치듯 말을 뱉어놓고는 힐끔거리며 다시 안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최참봉은 멍하니 손에 들린 엽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단돈 5냥. 천석군 아버지의 인생값이 고작 국밥 한 그릇 값으로 매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둘째는 처가 눈치라는 핑계 뒤에 숨어 귀찮은 짐짝이 된 아버지를 돈 몇 푼으로 떼어낸 것입니다. 최참봉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느새 하늘에서는 희끗희끗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곶감을 먹으며 구경했을 첫눈이 오늘따라 살을 애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막내 아들 말석이뿐이었습니다. 말석이는 읍내에서 50리나 떨어진 깊은 산골, 화전민들이나 사는 척박한 땅에 흙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치여 논 한마지기 물려받지 못하고 몸이 성치 않아 남의 집 일도 제대로 못하는 못난 아들이었지요. 가장 아픈 손가락. 그래서 최참봉은 막내에게 가기가 더욱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아이마저, 가진 것 없는 그 아이마저 나를 외면한다면 나는 정말로 살아서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니까요. 차라리 여기서 멈추고 산속에 묻어둔 돈을 찾아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 아니 마지막 절망이라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최참봉은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신 사이로 차가운 눈이 스며들어 발가락이 끊어질 듯 시려왔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고 나뭇가지는 귀신처럼 울어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초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은 썩은 지프로 덮여 군데군데 구멍이 났고 살인문은 반쯤 기울어져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어찌나 작고 위태로워 보이던지 최참봉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리 가난하게 사는 녀석에게 내가 무슨 염치로 짐을 지우겠는가. 최참봉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돌아설까, 문을 두드릴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얼어붙은 손을 들어 거칠게 나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물 한 모금만 주시구려. 차마 압이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남인 척 목소리를 변조했습니다. 만약 막내가 귀찮아하며 문전박대를 한다면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이 막내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지요. 잠시 후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해진 무명 옷을 입은 셋째가 나왔습니다. 막내 말석이었습니다. 그는 낯선 과객의 방문에도 귀찮은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뉘신지는 모르오나 눈보라가 이리 치는데 밖에서 어찌 견디십니까? 누추하지만 일단 들어와서 몸이나 녹이십시오. 말석이 살인문을 열고 등불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불빛에 최참봉의 수검댕이 칠해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말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최참봉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거짓골을 한 아비를 보고 놀라서 뒷걸음질 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형들처럼 노망 나셨냐고 타박하거나 왜 이러고 오셨냐고 따져 물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최참봉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말석이 맨발로 눈밭을 뛰쳐나와 아버지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은 것입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병고이시옵니까?
어찌하여 이런 참담한 몰골이 되셨나이까? 그는 아버지의 옷에 묻은 눈을 맨손으로 털어내며 오열했습니다. 더러운 냄새도 초라한 행색도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추운 날 얇은 옷 하나 입고 떨고 있는 늙은 아비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셋째야, 내가 쫄딱 망했다. 형들한테도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 왔다. 최참봉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말석은 아버지의 얼음장 같은 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아버님께서 이리 살아계시면 된 것이지요. 형님들이 필시실성을 한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아버님을.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말석은 아버지를 업다시피 하여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내어준 아랫목만은 미지근하게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석은 윗목에 있던 솜니불을 꺼내 아버지의 어깨에 덮어주고는 부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참봉은 이불을 끌어안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세간살이라곤 낡은 반다지 하나와 물그릇 하나가 전부인 텅 빈 방. 천장에는 빗물 자국이 얼룩덜룩했고 문풍지는 찢어져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이토록 가난한 집이건만 이곳에는 형들의 기와집에는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 그리고 자식의 도리. 잠시 후 말석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한 대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얼굴에는 숯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궁이에 급하게 불을 지피느라 그런 것이겠지요. 최참봉은 숭늉 그릇을 받아들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최참봉의 눈에 말석의 발이 들어왔습니다. 버선도 신지 않은 맨발. 아버지를 맞이하러 뛰어나오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채 붉게 얼어있는 그 발을 보자 최참봉은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말석은 꿇어앉아 아버지의 젖은 집신을 벗기고 자신의 거친 손으로 아버지의 엄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진심. 그것은 그 어떤 비단 이불보다 따뜻했고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배불렀습니다. 최참봉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짜 보물은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가 아니라 바로 이 흙집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최참봉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착한 아들에게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아비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곤 쓸모없는 돌밭 하나뿐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알려주어야 했으니까요. 최참봉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문서 한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단은 그날 새벽에 터졌습니다. 밤새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던 장대비는 날이 밝아올 무렵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막내 말석의 집에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워낙 낡고 허름한 흙집이었던 터라 지붕의 짚이 쓸려 내려가고 부엌벽 한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흥건하게 적셨고 아궁이는 물에 잠겨 더 이상 불을 지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말석은 무너진 부엌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다가도 방 안에 계신 아버지 걱정뿐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젖은 이불을 덮어쓴 채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범아, 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리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버님, 당치 않으신 말씀이옵니다. 집이야 다시 고치면 그만 아니겠사옵니까? 하물며 비도 이제 그쳤으니 해가 솟으면 금세 마를 것이옵니다. 말석은 씩씩하게 웃어 보이며 젖은 옷을 짠 뒤
마당에 진흙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첫째 만석과 둘째 천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걱정되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숨겨둔 빚쟁이들이 자기네 집으로 몰려올까봐 동태를 살피러 온 것이었지요. 형제들은 무너진 막내의 집 꼴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꼴 좀 보게나. 비가릴 지붕 하나 온전치 못한 주제에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큰 소리를 쳐? 내가 제정신이냐? 장남 만석이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둘째 천석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다. 너 지금이라도 아버님을 딴 데로 모셔라.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쫓아오면 우리 집안 전체가 망신이다. 말석은 삽을 내려놓고 정색을 하며 형들을 막아섰습니다. 형님들, 말씀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십니다. 가세가 기울었든 빚더미에 앉으셨든 아버님은 엄연히 우리 아버님이 아니십니까? 따뜻한 진지 한 끼 대접해 올리지는 못할 망정. 어찌 자식된 도리로 이토록 매몰차고 박정하게 구신단 말입니까?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효도는 창문으로 도망가는 법이다. 내 말이 틀린가? 그때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최참봉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숯검댕이 얼룩덜룩한 아버지를 보자 두 아들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만석은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막내 꼴이 이렇습니다. 아버님 빚 갚기는커녕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놈입니다. 그러니 공연히 이놈 고생시키지 마시고 어디 절에라도 들어가 계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최참봉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 주러 온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내에게 짐을 떠넘기고 자신을 산속으로 유배 보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짐이지 짐이야. 하지만 내게도 남은 것이 하나 있다. 어젯밤 막내에게 내 마지막 재산을 물려주었다. 제 재산이요? 두 아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빈털터리인 줄 알았는데 숨겨둔 재산이 있다니 귀가 솔깃해진 것입니다. 무슨 재산입니까? 금붙이라도 숨겨두셨습니까? 아니다. 저기 뒷산 너머에 있는 자갈밭 문서다. 에이 뭐야. 만석과 천석은 동시에 김 빠진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자갈밭이라면 그들도 익히 알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뱀이나 나오는 쓸모없는 돌산. 동네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흉지 중에 흉지였지요. 아이고 아버지도 참. 그딴 걸 재산이라고. 막내야, 너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세금만 나가고 골치만 아플 게다. 차라리 나한테 넘겨라. 내가 헐값에라도 팔아볼 테니까. 둘째가 비아냥거리자 막내 말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제가 일구겠습니다. 형님들은 신경 끄시고 돌아가시지요. 말석의 완강한 태도에 형들은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얻어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더 머물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 너 잘났다. 그 돌덩이들 끌어안고 천년만년 잘 살아보거라. 형들이 떠나고 난 뒤 말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참봉은 오히려 말석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범아, 비도 그쳤으니 우리 그 자갈밭이나 한번 가보자꾸나. 내 마지막 유산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구나. 예, 지금요? 길이 미끄러울 텐데요. 아니다. 지금 가봐야 한다. 반드시 지금 가봐야 해.
최참봉의 고집에 말석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업고 길을 나섰습니다. 뒷산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콸콸 흐르고 있었고 산빛 아래 흙들이 씻겨 내려가 길목이 끊긴 곳도 있었습니다. 말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버지를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문제의 자갈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말석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볼품없는 자갈밭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간밤에 엄청난 폭우가 산비탈을 휩쓸고 지나간 탓에 자갈밭을 덮고 있던 표면의 흙과 잔돌들이 모조리 씻겨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흙이 씻겨 나간 자리, 드러난 땅 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빗물이 고여 햇빛에 반사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게 뭡니까? 말석이 아버지를 내려놓고 달려가 땅을 파헤쳤습니다. 흙 속에 묻혀 있던 것은 커다란 항아리 뚜껑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줄지어 묻혀 있는 수십 개의 항아리들. 비가 흙을 걷어내주지 않았더라면 영영 세상 빛을 보지 못했을 것들이었습니다. 말석이 떨리는 손으로 가장 앞에 있는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말석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누런 엽전 꾸러미와 금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항아리에는 은수저와 옥비녀가, 또 다른 항아리에는 문서들이 빗물 하나 묻지 않은 채 뽀얗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빚더미가 아니라 최참봉이 평생 모은 진짜 전 재산이었습니다. 최참봉은 그제야 허허 웃으며 패랭이를 벗어 던졌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내 진심을 보여주는구나. 비가 와서 흙을 씻어내니 비로소 알맹이가 보이는 게야. 아, 아버님, 이게 다 뭐냐? 실은 내가 빚보증을 서서 알거지가 되었다는 말, 그것은 모두 거짓부렁이었다. 내 슬하의 자식놈들 중 누가 진정으로 이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는지 그 효심을 시험해 보고자 꾸민 계책이었느니라. 이제 내 모든 가사는 오롯이 내 차지다. 말석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재산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망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벅찬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말석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당치 않으신 말씀이옵니다. 소자는 재물 따위 조금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그저 아버님께서 옥체 강건하시어 오래도록 제 곁에 머물러 주시는 것, 소자의 소원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옵니다. 알고 말고 내 녀석이 재물에 사심한 점 없는 위인이라는 걸 이 아비가 어찌 모르겠느냐. 허나 그렇기에 더더욱 내게 물려주려는 것이다. 이 가업을 올곧게 지키고 건사할 그릇은 내 자식들 중 오직 너 하나뿐임이니라.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라 했던가요? 산 아래 마을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헐떡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불청객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바로 만석과 천석이었습니다. 형들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웬 노루 사냥꾼으로부터 산사태가 나서 자갈밭에서 금항아리가 굴러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갈밭 여기저기에 드러난 항아리들과 번쩍이는 금괴들을 보자 이성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만석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내 거다.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 거다. 천석도 질세라 소리쳤습니다. 가당치도 않사옵니다. 형님께선 아까 아버님을 매몰차게 내치지 않으셨습니까?
하오나 소자는 그래도 국밥 드실 엽전이라도 챙겨드렸으니 제게도 마땅히 물려받을 몫이 있는 법이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항아리를 향해 짐승처럼 돌진했습니다. 말석이 황급히 항아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들, 제발 이리 추태를 부리지 마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엄연히 아버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것이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여도 빚더미에 앉으셨다 하여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더니 어찌 이제 와서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딴소리를 하신단 말입니까? 만석이 말석을 거칠게 밀치자 힘없는 말석은 진흙탕에 나뒹굴었습니다. 천석은 그 사이 항아리 하나를 끌어안고 낄낄거렸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형제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기 지옥의 귀신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항아리를 뺏으려고 멱살잡이까지 하며 뒹굴었습니다. 그 추악한 꼴을 최참봉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미련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최참봉이 지팡이를 들어 땅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놈들, 당장 멈추지 못할까?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있던 만석과 천석이 흠칫 놀라 멈췄습니다. 최참봉은 더 이상 굽신거리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천석군의 위엄을 되찾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자식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희 눈에는 이 애비는 안 보이고 저 금덩이만 보이더냐? 아, 아버님. 그게 아니라 오해십니다, 아버님. 저희는 그저 귀한 재산이 상할까봐. 두 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비굴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진 화살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진흙탕에 넘어진 막내 말석을 일으켜 세우며 두 아들을 향해 서리빨 같은 선언을 날렸습니다. 잘 듣거라. 나는 오늘부로 자식이 하나뿐이다. 너희 둘은 내 자식이 아니다. 예, 아버님, 그게 무슨 천부당만 부당하신 말씀입니까? 저희가 장남이고 차남인데 어떻게 핏줄을 부정하십니까? 핏줄? 내 공궁할 때는 남보다 못하게 굴더니 돈 냄새를 맡으니 핏줄이 당기더냐? 썩 꺼져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관아에 고변하여 불효죄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최참봉의 단호한 태도에 형제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금항아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만석의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며 천석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힘으로라도 뺏을 작정이었습니다. 늙은 아비와 병약한 막내 따위 건장한 두 아들이 힘을 합치면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아버님, 부디 험한 꼴 보시기 전에 이쯤에서 내놓으시지요. 오늘 내일 하시는 노구로 그 막대한 재물을 쥐고 계셔봤자 고작 탕약값이나 축내는 것 말고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저희가 아버님을 대신하여 아주 안전하게 건사해 드리겠사옵니다. 만석이 서슬 퍼런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말석이 아버지를 보호하려 앞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깊은 산속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탐욕에 미친 형들과 마주한 부자.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속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것은 집채만 한 멧돼지였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멧돼지는 빗물에 씻겨 드러난 금항아리의 번쩍임과 사람들의 소란에 자극받아 산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땅을 파헤치는 녀석의 송곳니는 창날처럼 날카로웠고 온몸은 진흙과 솔잎으로 뒤덮여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와도 같았습니다. 멧돼지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만석과 천석은 비명을 지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배는 게 없던 그들도 당장 눈앞에 닥친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오금이 저려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멧돼지가 퀴익 하는 괴성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던 항아리 쪽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하필이면 그 항아리는 만석과 천석이 서로 갖겠다고 붙잡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두 형제가 보인 행동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남 만석은 살아야겠다는 본능에 사로잡혀 옆에 서 있던 아버지를 멧돼지 쪽으로 획 떠밀어 버렸습니다. 아, 아버지, 좀 막아보세요. 힘없이 밀려난 최참봉이 진흙탕에 나뒹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늙은 아비를 맹수의 미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둘째 천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넘어진 아버지를 일으키기는커녕 아버지를 방패 삼아 뒤로 숨으며 금항아리 하나를 챙겨 도망칠 구멍만 찾고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최참봉은 멧돼지가 아니라 자식들의 폐륜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눈앞으로 멧돼지의 시커먼 주둥이가 닥쳐왔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천둥 같은 고함과 함께 누군가가 멧돼지와 최참봉 사이로 몸을 날렸습니다. 막내 말석이었습니다. 그는 낫 한 자루 줄 새도 없이 맨몸으로 달려들어 넘어진 아버지를 온몸으로 덮어 감쌌습니다. 자신의 등허리를 멧돼지에게 고스란히 내어준 채 아버지를 품에 안고 웅크린 것입니다. 말석에 떨리는 등 위로 멧돼지의 거친 입김이 뿜어졌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비 대신 죽기를 각오한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도 감동할진데 하물며 하늘이 이를 모르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달려들던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녀석의 목덜미에는 굵직한 화살 하나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부르르 떨던 멧돼지는 이내 거품을 물고 축 늘어졌습니다. 누구냐? 신성한 산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이. 숲속에서 우렁찬 호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복을 입은 사내와 포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고을의 사또였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산사태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민정을 살피러 순찰을 나왔다가 이 기막힌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지요. 사또가 활을 거두며 다가오자 만석과 천석은 그제야 살았다 싶어 넙죽 엎드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아이고, 죽을 뻔했습니다. 저 흉악한 짐승이 우리 금항아리를, 아니, 우리를 해치려 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저 막내놈이 욕심을 부려 싸움이 난 것입니다. 형제들은 사또 앞에서도 거짓을 고하며 동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그는 이미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를 밀쳐 맹수의 먹이로 주려 했던 형들의 폐륜과 아비를 살리기 위해 제 목숨을 던진 막내의 효심을 말이지요. 네 이놈들, 주둥이를 닥치지 못할까? 사또의 일갈에 형제들이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또는 말석에게 다가가 흙투성이가 된 그를 직접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겨 떨고 있는 노인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예를 갖추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최참봉 어르신 아니십니까? 어찌 이런 몰골로. 최참봉은 그제야 흙 묻은 얼굴을 들고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읍내에서 교류하며 지내던 구면이었습니다. 최참봉은 피눈물을 흘리며 사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사또, 내 자식놈들이 나를 짐승의 밥으로 던졌소이다. 최참봉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그 자리에 있던 포졸들마저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빚보증으로 망했다는 거짓말부터 문전박대, 그리고 그 망아리를 보자 돌변하여 아비를 밀친 패륜까지 모든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만석과 천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이 되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사또. 저희는 그저 너무 놀라서.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발뺌하려 하자 사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저놈들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감히 관할을 능멸하려 드느냐. 강상의 윤리를 저버린 저 불효자놈들을 당장 오라줄로 묶어라. 예, 사또. 포졸들이 달려들어 만석과 천석을 무릎 꿇리고 오라를 지었습니다. 형제들은 억울하다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그 망아리는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밧줄만이 감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묶여있는 두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막내에게 주었던 자갈반 문서였습니다. 그는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이것이냐?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너희 눈에는 아비보다 중하더냐? 아,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 눈이 멀었지.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버렸어. 옛말에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근본을 잘라버린 놈들이다. 내 오늘부로 너희와의 인연을 끊겠다. 내 재산 단 한 푼도 너희에게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최참봉의 호통은 산천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을 제 손으로 잘라내야 하는 아비의 단장의 슬픔이 서린 절규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포졸들도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참봉은 뒤이어 멍하니 서 있는 막내 말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석의 손을 잡아 끌어 빗물에 씻겨 드러난 수십 개의 금항아리 앞에 세웠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너의 것이다. 사람들은 이 땅을 쓸모없는 자갈밭이라 비웃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돌들 아래야말로 빗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는 명당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 평생 모은 금부치와 문서들을 썩지 않게 이곳에 묻어두었던 게야. 오직 진심을 가진 자만이 비바람을 뚫고 이곳에 올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다. 막내 말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미친 짓이라며 비웃었던 자갈밭의 비밀을. 그리고 재산 따위 필요 없다며 아버지를 업고 산을 올랐던 자신의 우직한 선택이 사실은 가장 큰 지혜였음을 말이지요. 사또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안배로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효자에게 복을 내리기 위해 비를 뿌려 흙을 씻어내셨구려. 사또는 즉석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들으라. 강상을 어지럽힌 장남 만석과 차남 천석은 관하로 압송하여 곤장 100대를 치고 삭탈관직하여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재산은 최참봉 어르신의 뜻에 따라 효자 말석에게 귀속됨을 이 자리에서 증명하노라. 사또 나으리.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아버님 제발. 형제들은 질질 끌려가며 애원했지만 최참봉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닫힌 대문이 다시 열리지 않듯 한 번 닫힌 아비의 마음도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산속에는 끌려가는 불효자들의 비명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자갈반 문서는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마음밭을 비추는 거울이자 거짓과 진실을 걸러내는 채였던 것입니다. 말석은 눈부시게 빛나는 금항아리들 사이에서 흙투성이가 된 아버지를 다시 한번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어떤 황금보다 귀한 것은 지금 내 품에 살아계신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주인공 말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로 장남 만석과 차남 천석은 곤장 100대를 맞고 관아에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명예와 체면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결국 고향을 떠나야만 했지요. 반면 자갈밭이나 일구며 살겠다던 말석의 소박한 다짐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갈밭에서 나온 금항아리와 문서들은 최참봉이 평생 모은 재산 전부였기에 말석은 하루아침에 고을 제일 가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말석은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무너진 흙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버지를 위한 따뜻한 기와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처럼 으리으리하고 위압적인 대궐 같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아버지가 다니기 편하도록 턱을 없애고 한겨울에도 우풍이 들지 않도록 황토를 두껍게 바른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집이었지요. 집이 완공되던 날 말석은 읍내 장터로 나가 최고급 명주 옷 한 벌과 가죽신을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지 분장을 벗고 목욕을 마친 아버지에게 새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 헌옷은 태워버리시지요. 그리고 다시는 자식들 시험하겠다고 찬바람 맞지 마세요.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말석이 울먹이며 아버지의 옷고름을 메어드리자 최참봉은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거지 옷은 태우지 말고 잘 빨아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거라. 내가 훗날 저승에 갈 때 수혜 대신 이 옷을 입고 가련다. 그래야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지 않겠느냐. 내가 가장 춥고 배고팠을 때 나를 안아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너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최참봉의 말에 말석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칠어진 아들의 손등을 하염없이 쓰다듬었습니다. 말석은 자갈밭에서 나온 금항아리의 절반을 헐어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배고파 받기에 배고픈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으로는 논밭을 사들여 소작인들에게 싼값에 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석을 보며 최참봉댁 막내야말로 하늘이 낸 부자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석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처음 주었던 그 꼬깃꼬깃한 자갈밭 문서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안방 제일 높은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그 문서야말로 아버지의 믿음이자 형제들의 비정함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말석은 아버지를 업고 뒷산 자갈밭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갠 뒤 자갈밭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꽃대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말석의 등에 엎인 최참봉이 편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석아, 무겁지 않으냐? 아이고, 아버지도 참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업고 10리 아니 100리라도 갈 수 있습니다. 허허, 녀석하고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내 마지막이 이리도 따뜻하구나. 말석은 대답 대신 아버지를 업은 손에 힘을 꼭 주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 어떤 풍악 소리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참봉은 막내 아들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다가 어느 따스한 봄날 잠자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구름처럼 몰려든 조문객들 사이에서 2명의 남루한 거지가
먼발치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쫓겨난 장남 만석과 차남 천석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버린 죄로 평생을 떠돌이 신세로 살며 뒤늦은 후회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갈밭 그 문서 속에는 단순히 금항아리가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과 진심을 가려내는 아버지의 지혜가 묻혀 있었고, 껍데기뿐인 효도가 아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진짜 효심만이 그 보물을 차지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였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하였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장남과 차남은 눈앞의 이익과 체면을 좇아 천륜을 저버린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막내 말석은 계산 없이 아버지를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바보 같은 효심으로 잃어버릴 뻔한 아버지와 가문의 영광을 모두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건네는 따뜻한 밥 한 끼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황금은 땅 속에 묻혀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법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금고 속의 돈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밭에 심어준 사랑과 올바른 성품이라는 사실을 자갈밭에 핀 꽃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